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한 주간의 시장의 변곡점이 수요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어젠가 그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이라서 참으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집합님, 윤영필님, 복리마법님, 여기보기님, 여유로운 삶, 그리고 해시바라기님, 레온팍님, 그리고 할머니 인베스터님, 이렇게 댓글을 쭉 남겨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현금을 다 써버린 게 아깝지요. 전혀 겁나지 않는 거는 그동안 매를 많이 맞아보아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질문이 있어 댓글 남겨요. 코스닥은 가격이 싸진 건가요? 밸류에이션이 싸진 건가요? 아직도 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비싸게 느껴져서요. 맞습니다. 그 코스닥이 작년에 겨우 8조 벌었어요. 8조 벌었는데 시총 400조, 10조 벌었다고 해도 PER 40배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1200포인트 갔을 때도 PER 관점으로 보면 되게 비싸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코스닥은 이 바이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를 뚝 떼고 사실 봐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가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전부 이제 PER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바이오에서는 돈을 오히려 까먹고 있죠. 그런데 시총은 높죠. 그래서 코스닥의 PER을 바이오를 PER 잣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그 밸류에이션은 항상 비쌉니다. 항상 비싼데 이 코스닥 바이오가 언제 움직이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PER 관점으로 보면 바이오 여기서도 10분의 1 토막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PER로 보면. 근데 바이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바이오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시장의 평균 3년 동안에 이 주식은 어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 현재 시가총액을 저는 3년 평균에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하는 기업하고 2상을 하는 기업하고 3상을 바라보는 기업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노멀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주가가 그 회사의 적정 주가이다라고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유진파만 교수님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거죠. 노멀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가격이 이 바이오 기업의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다 땡겨와서 평가를 하고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제로 투 원 책에서도 피터 틸은 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원칙을 갖고 있나를 보고 역시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게 우연에 의해서 푸른 곰팡이로 해서 우연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그 우연을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바다 백사장을 길을 걷다가 우연히 뭐야,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거 우연히 이제 발견했으면 전국의 백사장을 다 뒤지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는 전국의 백사장을 다 뒤져가지고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딜은 나는 바이오 투자 안 한다. 네, 그런 결론이었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투자는 어떻게든 저는 확률 배팅. 그래서 에드워드 소프의 그런 카드 카운팅으로 카지노를 박살내고, 짐 사이먼 교수님도 그랬듯이 이 수학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식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학을 잘하는 면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한다는 게 뭘까? 결국은 이제 확률 배팅에 대한 개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본다면 제가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삼성바이오만 투자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바이오가 이때까지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 이번에 임상 3상을 통과해서 FDA 가서 만약에 된다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총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임상 3상 다 통과해서 FDA 승인 받아서 거기서도 또 하나 있죠. 마케팅이 더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 신약 1호가 그때 유한양인가 LG생건에서 팩티브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마케팅이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산 넘고 산이에요. 솔직히 산 넘고 산이라서 맞으면 대박이 나는 건 맞는데 그리고 투자를 할 때에 오히려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저는 오히려 속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꿈이 있으니까. 근데 3상 결과를 바라보는 기업들 있잖아요. 3상 결과를 바라보는 기업은 옛날에 그 헬릭스미스 같은 그런 회사도 예전에 저희 부사장님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도 3상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통과해도 이미 주가에 그 통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통과를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주가가 별로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CIO의 자격으로 다 팔자 해서 부사장님이 정말 컨빅션을 갖고 계셨지만 오래된 고객 저 밑에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난 몇 고객은 그 결과를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 계좌 몇 개 남겨놓고는 사실 제가 다 팔라고 지시했었거든요. 그러고 한가 3방 맞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스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스닥 내에서도 보면 바이오도 있고 2차전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있고 엔터테인먼트 있고 그래서 코스닥 밸류에이션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는 이 바이오 때문에 그렇게 착시 현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에 평균 주가 수준으로 보면 바이오도 다 빠졌네. 다 빠졌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오늘 기사에서도 다루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폭탄이 터지지 않습니까? 삼천대왕제야. 그리고 이번에는 뭐 코오롱 생명과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상에서 뭔가를 기대를 하는 주식은 저는 솔직히 어떻게 다들 되게 용감하시다. 근데 정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이오 그걸 어떻게 제가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화 자산 운용에 있을 때 그때 그 37이라는 주식 그 기업이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을 했었는데 그 췌장암을 나중에 결국은 국내 신약 허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그 배용수 박사님인가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3시간 듣고 나서 저한테 저희 팀장님이 그때 거의 뭐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가 30시간을 들은들 저희 팀장님도 뭐 저도 다 경영학과 나왔는데 우리가 30시간 들었다고 해서 저 췌장암 신약 개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저희 팀장님한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오만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이오가 2005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이오 붐이 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황우석 박사님
때문에 이제 바이오 붐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배용수 박사님인가? 네, 그 대표님, 저는 3시간 동안 관상만 봤다 그랬어요. 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에서도 관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시대의 흐름, 바이오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는 계속 이분은 신실하신 분인가? 근데 신실하신 분이더라고요. 3시간 동안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바람이 부는 지금 요 2005년 여기서는 저희가 한 6개월 딱 투자하고 한 7,000원인가에서 25,0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해서 25,000원 언저리에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일단은 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의 관상편에도 나오지만 송강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얼굴만 봤지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파도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올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한 바이오 주식 다 올랐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바이오는 저는 투자 심리의 센티멘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바이오로 막 쏠려갈 때 다 같이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고 좀 분위기가 약해지면 그러면 또 다 같이 확 빠지고 그래서 바이오를 투자한다면 액티브 ETF 액티브 바이오 중에서도 바이오 액티브 ETF가 오히려 거기는 뭐 바이오 박사 뭐 이런 사람이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람이 분다 하면 국내 바이오 액티브 ETF 사는 게 그나마 좀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문의 방송 4번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좋은 내용을 또 서머리를 따로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건데 하는 하이라이트 따로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되게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죠? 하이라이트에 정말 좀 좋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보시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모닝 브리프 보고 웜의 신박 보고 하이라이트 쇼츠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좀 민망하지만 제 얼굴에 4번이나 뵙게 돼서 좀 민망합니다. 채슬리의 발자국만 조심조심 따라가는 바보 아저씨 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바보같이 웃으면서 저만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생활 1년을 돌아보며 슬기로운 주식생활의 길을 조금씩 채워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바보 아저씨.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탑3 중에 하나가 톰 행크스가 주연했었던 포레스트 검프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썰리 허더슨 강의 기적, 채슬리 기장님 얘기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영화에도 톰 행크스가 주연하셨네요. 우리가 바보같이 산다고 해서 되게 뭐 얕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사냐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IQ 70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IQ 70으로 나오지만 좋은 습관과 원칙을 갖고 있어요. 좋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는 뛰는 거잖아요. 뛰니까 몸도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뭐 옛날에는 이렇게 줄담배 피시는 분이 있고 막 포구 마시는 분도 있고 한데 뭔가 마음이 힘들 때 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버마라는 친구하고 나중에 새우 그거 사업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베트남 전쟁에서 그쵸 사망했던가?
네, 그래서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버마 슈림프 뭐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되게 이 혹독하게 했던 그 대령한테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네. 그런 선한, 예, 선한 생각 막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옛날에 나 괴롭혔지, 예, 그러면서 뭐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 그 영화가 예, 포레스트 검프가 제 인생에 그게 94년도인가 나왔을 거예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좋은 원칙과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바보처럼 살더라도 네, 그렇게 살면 결국 그 영화에서 나중에 독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지금 그때 뭐 그 대령님의 얘기로 사과 농장에 투자를 했다. 근데 사과 농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애플 로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한 기업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 새기고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최근에 채슬리 TV 구독하게 되었네요. 박정무님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네, 모닝브리프 신문. 제가 옛날에 지금도 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틈만 나면 그냥 놀고 싶고 예전에 하여튼 이제는 다 아시니까. 근데 지금은 이 동학개미 스승이 되는 바람에 어쩌다가 동학개미 스승이 돼가지고 정말 오늘도 사실 이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보니까 아침에 모닝브리프 1부 할 때 웜의 신방 신문 기사를 빠르게 이제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되게 참 열심히 산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옛날에 많이 놀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안녕하세요 형님. 6월 중순쯤 형님께서 7, 8, 9월은 힘들 거라고 하셨는데 말을 안 듣고 4주간 폭락해서 꿈에서도 주식 차트가 나왔어요. 유유. 다행히 오늘 조금 올랐는데 하루하루 수익 실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물론 잘 버텨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르겠죠? 네, 8, 9월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미리, 이제 매를 미리 맞은 거거든요. 요즘 이 퀀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반인 분들한테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잖아요. 다 그냥, 빠르게, 유튜브를 통해서든 이 정보가 전달되다 보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빨라졌어요. 네, 옛날보다. 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이 정도 가격 조정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9,300에서 6,400까지 왔으면, 그, 미국의 리세션이 동반되지 않고는 우리 시장이 50% 빠진 적 없다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착한 가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뭐 한 번 더 빠지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첫 바닥에서 한 달 되는 시점쯤에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딱 3월 이란 전쟁 발발하고도 그랬잖아요. 그죠? 3월 3일 바닥 찍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모양인데 거기서 올랐을 때 줄였다가 또 쌍바닥 찍을 때 또 칼같이 살 수 있냐? 저는 그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에 그 못 줄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서 줍줍 이번에 잘하신 분들은 제가 7,500에서 한 8,200 사이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래 그 기간 타이밍은 저도 못 맞춘다 했잖아요. 근데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적당한 가격이나 비싸지면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가격, 비싸지는 가격대가 얼마일까?
하면 적당한 가격이 7,500에서 한 8,200 언저리가 이제 적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서는 좀 뭐 약간 현금을 좀 만드시든지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겪는 하락장에 제 계좌도 랩도 열어보지 못하고 7월에는 채설리 방송만 듣고 독서 중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예상되지만 주식시장 떠나지 말라 했으니 딱 붙어 있어 버립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토끼님 현명하십니다. 지혜로우신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대댓글 또 달아주셨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20일에 ETF 분배금이 35만원 입금이 되었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입니다.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해서 연 15% 수준의 이익을 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콜옵션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로 매달 받고 싶으면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지요? 아니면 전문님께 일어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커버드 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커버드 콜이라는 게 이런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주식을 갖고만 있으면, 네, 갖고만 그쪽에서 보실 때는 우상향하고 떨어지면 또 손해가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수익은 나는데 떨어지면 손해가 나네.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건데 왜 씌우느냐? 콜옵션 매도는 복권을 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권 판매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 복권은 올라가면 돈을 내줘야 되는 복권이에요. 지수가 급등을 하면 오히려 돈 내줘야 되고 지수가 어느 수준까지 안 올라오면 그 복권은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권 판매 입자다 보니까 복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지수가 그냥 안 올라가고 왔다 갔다만 해도 그 복권은 꽝이 되죠. 예, 그래서 복권 판매 수익으로 따박따박 어느 정도 이 생활비 같은 거를 주는 개념으로 분배금을 주겠다 이건데 자,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면 이번처럼 지수 자체가 30% 떨어지지만 그 복권 판매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0.3%? 0.3%라고 보면 0.3% 복권 수익만큼 30%에서 다른 일반 그냥 지수 ETF에다가 코덱스 200만 사놨으면 마이너스 30% 나는데 커버드 콜은 복권 수익 0.3%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9.7% 손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한 여기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지요라고 하셨잖아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커버드 콜 하면서 커버드 콜 10%, 커버드 콜 12, 타겟 15 마치 연 15% 수준의 이익을 주는 것처럼 약간은 헷갈리게 호도 그래서 제가 커버드 콜 설명을 하면서 이 상품 이름이 굉장히 교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지적을 했더니 다음에는 이 15% 이런 걸 못 쓰게끔 이 금융당국이 조치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 15%를 주는 확실하게 연 15%를 주는 게 있으면 전 재산 다 팔아서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상품은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박스권에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7,500 언저리에서는 커버드 콜 하시는 거 괜찮아요. 코덱스 200 커버드 콜. 그러면 올라갈 때 어느 정도는 먹는데 이제 시장이 30% 급등하잖아요. 급등을 하면 30% 급등하면 복권이 당첨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권을 팔았는데 당첨된 사람한테 큰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30% 급등을 했는데도 이 커버드 콜은 실제로 뭐 한 15% 올라가든지 뭐 10%만 올라가든지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커버드 콜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애매할 때, 이제 시장이 약간 이 박스피에 갇힐 것 같은데, 그런데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고, 박스에 갇혔다 싶을 때, 이 커버드 콜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10월 달까지는 이 커버드 콜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바닥 쳤다 싶을 때는 이제 커버드 콜 하는 거 아니죠. 6,500 이런 데서 커버드 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오히려, 그냥 코덱스 200 하시는 게 맞습니다. 버커셔 해서웨이는 현금 보유 비중이 33%라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재가랑님이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6월 초에 급작하게 병을 얻어서 4주간 입원 치료하고 지금 퇴원하셨군요. 19일 광주에 업무 복귀하였네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이번에 황천길 가다가 돌아온 기분입니다. 주식 매매를 컴퓨터로만 하다 보니 6월 초에 조정장 대비해서 비중을 30% 줄여뒀는데 병원 퇴원하고 남은 70% 비중이 병원 퇴원하고 보니 남은 70% 주식 비중이 30%가 빠져 있더군요. 7에서 30% 빠져있으니까 오히려 한 20%밖에 안 터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잘하신 거예요. 돈과 건강을 바꿨다 생각하고 조정장 마무리되면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는 말 명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면서 업무 보시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 급락장에 계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그 하락장을 겪는 이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이 평가손을 보면서 막 엄청 걱정이시잖아요. 그 지나고 나면 다 올라갈 건데, 마음 상한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서 일부러 오히려 그냥 계좌 듣고 안 보시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일 거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신문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3사 외국인 매출 경쟁의 신세계, 우리가 찐 재계 톡톡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일제히 발표한 가운데 신세계가 집계 기준을 보면 우리가 찐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모은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증가한 6,40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신세계 백화점은 같은 기간 120% 성장한 5,800억을 기록을 했고, 현대백화점은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매출이 7천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약 5천억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계 기준이 다르다는 게 신세계 측의 설명이고요. 신세계는 아울렛과 복합 쇼핑몰을 제외한 백화점 단독 매출인 반면에 롯데는 아울렛하고 몰을 포함하고 있고 현대도 아울렛을 합산한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가 1등이라는 게 신세계 측의 주장이고요. 신세계 백화점은 사상 최대 외국인 매출 성과에 대해서 럭셔리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K컬처 콘텐츠, 유니온페이 등 글로벌 결제사와의 협업을 통한 편의 서비스 등이 외국인 고객의 호응을 이끌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신세계 측은 지난해 연간 외국인 매출이 약 6,5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지난해 실적의 약 90%를 달성한 것이라면서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사상 첫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 달성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실적이 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나? 네, 내년에도 가능하겠죠.
중국의 한일령이 지금 뭐 우리가 사드를 겪어봐서 알지만 최소 5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은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조적 성장이기 때문에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이런 실적 성장세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코스닥 약세의 또 원인이기도 한데 이 바이오가 자꾸만 폭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임상 3상 실패, 갈수록 어려운 신약 개발 이룸의 법칙. 자, 7월 21일 어제 코오롱 티슈진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갔고요.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이 옛 인보사 TGC의 미국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이고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도 나란히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회사 측은 예상을 크게 웃돈 위약 반응을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번 하한가로 인해서 코오롱 티슈지는 코오롱 시총순위 10위권 이내에서 15위로 크게 밀렸습니다. 약가 인하 정책의 제약업체들이 신약 개발로 선회하는 가운데 신약 개발의 이 구조적 어려움이 핵심 리스크로 떠올랐는데 신약이 나올수록 후속 신약 개발 성공률이 낮아지는 이룸의 법칙, 이 주목받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룸의 법칙이 뭔지 일단 한번 밑에 설명을 한번 볼게요. 반도체는 시간이 갈수록 이 집접도 효율이 높아지는데 무어의 법칙이다. 신약은 정반대다. 갈수록 약 하나 만드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 이를 무어를 거꾸로 쓴 이룸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룸에 뭘 이룬다는 거지 했더니 이게 무어를 거꾸로 쓴 거네요, 보니까. 자, 이룸의 법칙은 2012년 학술지 네이처 리뷰 드러그 디스커버리에 실린 잭 스캐널의 논문에서 정식화됐는데 1950년 이후 R&D 투자 10억 달러당 승인된 신약수가 물가를 반영해도 약 9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관찰이다. 9년마다 승인되는 신약수가 자꾸만 줄어든다는 거죠. 반세기 넘게 누적된 이 하락 곡선이 최근 약가 인하로 인해서 신약 개발로 선회 중인 제약 바이오 산업의 당면 과제로 떠올라. 자, 이룸의 법칙은 최근에 임상 실패 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과 기술, 심지어 이미 검증된 블록버스터 약물을 동원하고도 후기 임상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노보론디스크의 비만 당뇨 치료제 세마클루타이드이고요. 이 회사는 세마클루타이드를 알츠하이머병으로 적응증을 넓히려고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그러나 3,800명이 넘는 환자에 투약하고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난해 11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성공한 약물조차도 새 적응증 앞에서는 똑같이 실패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고요. 존슨앤존슨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개발하던 항응고제 밀백시아는 효능 부족으로 임상 3상이 조기에 중단됐고요. 이 시험은 16,000명을 모집해서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였고요. 화이자는 겸상적혈구병 치료제인 인클라쿠맙이 혈관 폐색 위기를 줄이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2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이 확정됐고 54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한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의 투자 회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와, 거의 8조 주고 인수를 했었는데 J&J도 지난해 3월 우울증 후보 물질인 아티카프란트가 위약 대비
우월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자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와 이뮤노반트가 개발하던 자가면역 항체 바토클리맙이 지난 4월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변수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고요. ABL 바이오도 담도암 수 후보 물질 토베시미그도 임상 2에서 3상 연계 시험에서 반응률은 달성했으나 핵심 생존 지표는 입증하지 못했고요. 개발은 이어지지만 시장은 사실상 실패로 받아들였고 주가는 하루 만에 19% 넘게 급락했다고 합니다. 자, 신약 개발의 어려움은 숫자로 확인이 되는데 FDA 기준으로 임상 1상 통과율은 약 63%인데 이상에서 약 31%로 뚝 떨어지게 되고 이상이 가장 좁은 관문으로 대규모 3상을 뒷받침할 유효성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여기서 절반 넘게 걸러지는데 이 고비를 넘긴 3상 통과율은 약 58%입니다. 결국 임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최종 승인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여기 나오죠. 임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최종 승인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가 숫자 10개가 있는데 이거 맞추면 5배를 줘요. 5배를. 근데 10개에다가 다 만 원씩 투자하면 10만 원이고 5만 원 건지는 게임이잖아요. 복권이 다 그렇죠. 복권 전체를 다 사버려도 그 복권 수익의 40%는 공익사업 뭐 이래저래 떼고 한 60% 주나요? 그러니까 복권을 다 사더라도 결국은 40% 이상 손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임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최종 승인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10% 안팎이고 이게 또 마케팅이 잘 돼서 대박 난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웜의 소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룸 법칙 요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갈수록 신약 개발을 신약 승인을 받는 숫자가 계속 절반씩 이래 오히려 줄어든다니까 이 확률이 10%가 또 한 9년 지나면 5%가 될 거잖아요. 자, 후보 물질 탐색부터 시판까지 보통 통상 10에서 15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약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쏟고도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임상 3상까지 진행한 신약 개발의 실패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핵심은 낮게 달린 열매가 사라졌다는 데 있는데 쉽게 딸 수 있는 열매는 다 따가고 이제는 저 위에 달려있는 열매만 남아있다는 거죠. 개발이 용이한 신약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만큼 기존 명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약 자체가 부족해서 새 약물이 차별성을 입증하기 수월했는데 지금은 주요 질환마다 1차, 2차 표준 치료제가 겹겹이 존재하고 있고 후발 신약은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최소 동등 이상 또는 명확히 우월한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출발합니다. 최근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이 AI를 통한 신약 개발인데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최적화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이고요. 올 초 임상 단계에 들어간 AI 발굴 신약 프로그램은 173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단 이는 전체 신약 개발 과정의 앞단계에 국한이 되고 사람에게서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는 임상 1에서 3상은 여전히 시간과 자원이 통째로 드는 병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업계는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기전의 약을 개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는데 표적 항암제에서 면역 항암제로 항암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 대표 사례이고요. 그럼에도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임상 설계는 복잡해지고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이룸의 법칙은 여전히 신약 개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놈의 법칙은 자본시장에도 그림자를 들이오는데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올 상반기 코스피가 크게 뛰는 동안 제약바이오주는 소외됐고 KRX 헬스케어 지수에 포함된 제약바이오 기업 67곳 중에 절반이 넘는 34곳이 연초 대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약가 인하 압박과 관세, 금리 변수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 저변에는 이룸의 법칙이 자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압박을 받자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로 무게중심을 옮겨왔는데 정작 그 신약 개발의 성공 기대가 예전만 못하다는 겁니다. 증권가는 최근 섹터 부진의 한 요인으로 후기 임상의 연이은 실패를 지목하면서 불확실한 R&D 전망에만 기댄 구조로는 주가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요. 신약 개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 제약바이오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규제당국도 신약 개발의 문턱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FDA는 지난 2월 1962년 이후 60여 년간 사실상의 표준이던 2건의 임상시험 관행 대신에 하나의 잘 통제된 임상시험에 확정적인 근거를 결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6월에는 이를 구체화한 개정 초안 가이던스도 공개했습니다. 물론 법정 기준인 실질적 유효성이라는 잣대 자체는 그대로 두고 그 근거를 구성하는 방식만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안전판은 남겨뒀고요.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혁신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룸의 법칙이 국내 제약 업계에는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인데 신약 개발 난도가 높아지며 바이오텍 전반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에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에는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빅파마들도 유망 신약 후보에 대한 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는 만큼 상위 기업들에는 기회의 문이 더욱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2015년부터 대형 제약사의 임상 개시 건수는 전임상 단계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대형 제약사들의 M&A나 라이센스 계약과 같은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구조적으로 더 큰 규모의 신약 확보를 위한 계약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룸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옵니다. 자, 신약 개발이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커지는 현상인데 이 반도체의 집접도가 약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이 무어의 법칙에 빗대어서 철자를 거꾸로 쓴 이름으로 명명했다. R&D 투자 10억 달러당 승인 신약 수가 약 9년마다 반토막 난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이 무어의 법칙이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한 웨이퍼에서 10개의 반도체를 만든다면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계속 이 2년마다 2배로 10개 만들던 걸 20개로 만들고 20개 만들던 거를 40개로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었는데 바이오는 거꾸로다는 거죠. 갈수록 이 신약 개발 가능한 물질들을 다 이미 발견을 해버렸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똑같은 돈을 들여도 이 승인을 받는 신약의 수가 계속 9년마다 반토막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룸의 법칙 좋은 걸 배웠네요. 앞으로 바이오 설명할 때 이 이룸의 법칙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지금이 바닥, 해외 IB 매수 나서라. 글로벌 IB, UBS,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최근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약세를 매수 기회로 평가했는데 메모리 공급 부족 등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UBS는 AI 반도체 종목 매도세가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고 마이클 로마노
UBS 헤지펀드 주식 파생 상품 영업 책임자는 견고해지는 AI 펀더멘탈을 고려하며 매수할 만하다고 밝혔고요. 다만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 반도체주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제시했고, 조지프 무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날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는 이번 사이클의 이례적인 특성을 고려하며 단기 하락기는 불가피하다면서 주가 약세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도 무어가 나오네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데이터 센터 업계 관계자와 나눈 대화에서 메모리 부족이 해소될 조짐은 전혀 없었다면서 2028년까지 메모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언급을 했고요. AI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메모리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도 최근 반도체주 약세를 매수 기회로 평가를 했는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슬라브 마테이카 JP모건 전략팀장은 반도체 업종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면서 관련 종목에 다시 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고요. 반도체 기업 실적이 견조한 데다가 공급 증가가 제한돼서 수익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반등의 근거로 들었고요. 다만 최근 약세로 인해서 투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5, 6월 달에 좀 과매수였고 지금은 말 그대로 과매도 구간이라서 가격적인 이제 매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주식을 던졌다. 외국인 매도서가 잦아들며 코스피가 반등에 나선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다만 반등 이후에 8,000대에 도달하면 다시 점진적으로 매도하라고 조언을 했고요. 변준호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단기 과매도 조짐이 강해졌다고 분석하면서 올해 외국인 순매도는 평균 시가총액의 3.1%에 해당한다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4.6%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경으로는 높은 수익률에 따른 차익 실현을 제시했고, 급락할 만한 펀더멘탈 변화는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는 봤는데,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은 데다가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우려가 남았기 때문이고요. 이달 말 예정된 빅테크 실적 발표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고, 코스피 단기 저점은 6,500선으로 전망했습니다. 매도 규모는 조만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처럼 강한 단기 매도세가 나타난 구간은 2005년 이후 4차례에 불과했고요. 모두 1에서 한 3개월 이내에 매도세가 잦아들고 코스피가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낙폭도 과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6,500포인트까지 밀릴 경우에는 이달 하락률은 23%에 달하게 되고요. 2008년 10월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인데, 당시와 달리 금융위기급 단기 급락을 겪을 이유는 적죠. 코스피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다음 달에는 65% 확률로 반등했다고 했는데, 현 시점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해서 경기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과거와 같은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8,000포인트까지 반등하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봤고요. 경기 선행지수 정점 통과 가능성과 물가 상승 압력, 반도체 이익 증가율 둔화, 그리고 달러 강세 기조 등이 이어질 전망이어서이고, 이를 이유로 코스피 6,000포인트대에서는 매수하고 8,000포인트대에서는 점진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생각은 좀 비슷한데, 이 수급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번에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틀림없이 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지금 전략적 자산 배분의 허용치에 28.8%인가? 아까 봤던 숫자 있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쭉 올라가면 8,000, 8,500, 9,000 이렇게 되면 오히려 팔아야 됩니다. 그죠? 국민연금도 팔아야 돼요. 개인 투자가도 반등이 들어오면 팔려고 할 거고, 외국인도 팔려고 할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월까지는 계속 이 박스 안에 좀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외국인의 할로윈 투자 전략 자금도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만약에 금리도 떨어지고 하면, 그러면 전체 위험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다 또 주식의 사자로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변준호 연구원 얘기대로 요 박스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역발상 투자가 계속 유효한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없어도 된다. 중국 AI 기업 20곳 혼합 클러스터 구축. 중국 AI 기업들이 각기 다른 자국산 칩을 하나로 묶어 쓰는 혼합 클러스터 방식을 앞세워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에 나서는데,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고성능 엔비디아 칩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다자간 연합을 통한 우회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고요. 중국 대표 생성량 AI 기업 센스타임은 화웨이, 어센드, 캠브리콘, 무어스레드 등 약 20개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산 AI 인프라스트럭처 생태계 구축 사업인 은하 계획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2년 내에 중국산 GPU 1만 개 이상이 탑재돼 초대형 AI 슈퍼 클러스터 5곳을 조성하고 토큰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부품,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에 이르는 AI 전 과정 공급망을 중국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야, 무서운 계획이다, 그죠? 반도체 설계부터 부품, 인프라, 응용 프로그램에 이르는 AI 전 과정 공급망을 중국 기술로 대체. 자, 중국은 개별 칩의 성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일 기업의 칩과 전용 플랫폼을 활용하는 엔비디아식 모델에서 벗어나서 여러 기업의 칩을 연동하는 혼합 클러스터 방식을 채택했고요. 업계에서는 이를 미국 제재에 맞서서 AI 컴퓨팅 자립을 도모하는 중국 진영의 탈 엔비디아 연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센스타임 측은 다양한 중국산 칩을 섞어 쓰는 방식을 활용해서 초기 텍스트 입력 처리 단계에서 엔비디아 최고급 HC들을 사용할 때보다 운영 비용을 절반 이상 낮췄다고 설명했고요. 양판 센스타임 공동 창업자는 중국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체계가 더 빠르게 확대되고 수익성을 갖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중국산 컴퓨팅 파워의 잠재적 가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반도체 폭락, 1년 전 학습에서 추론, 과도기 닮은 꼴, 가격 말고 가치를 보라. 김학균 센터장이시다, 그죠? 네,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제 친구의 친구. 최근 반도체주 하락은 증시 랠리의 고점 신호일까? 건강한 조정일까?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요동치는 탓에 개미들의 패닉셀도 거세지는 추이다. 이에 대해서 김학균 센터장은 최근의 조정장은 기술 격변, 금리 상승, 중국의 추격이라는 이 세 가지 면에서 작년 1분기와 닮은 꼴이라고
기술 격변, 금리 상승, 중국의 추격. 자, 단기 시세 변동이라는 인기 투표에 흔들려 패닉셀을 하기보다는 결국 기업의 가치라는 체중계를 믿고 긍정론에 베팅하는 게 실익이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 센터장은 IMF 사태부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30년 가까이 한국 증시의 온갖 풍파를 현장에서 지켜본 전문가다. 그가 바라본 한국 증시의 현주소는 어떨까? 친구의 친구인데 아주 존경할 만한 친구입니다. 정말 다도광에다가 되게 겸손하고, 그리고 뭐 굳이 반성문이라고 할 거 없는데 그 증시 전망이 틀린 거에 대해서 항상 반성문이라는 표현으로 또 자료를 내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AI 내러티브는 여전한데 최근 코스피가 극심하게 조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I 성장 스토리와 투자는 상당히 다른 영역입니다. 기술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건 피지컬의 영역이고, 주식은 이 같은 기대를 현실보다 빨리 반영하기 때문이죠. 자, 99년,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닷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게임, 쇼핑 등이 모두 가능한 세상을 꿈꿨고, 실제로 현실화됐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야후, 엠파스, 라이코스 등이 각광받았지만 결국 승자는 구글이었죠. AI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기는 하지만 주가는 이미 먼 미래의 변화까지 반영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다는 뜻인가요? 했더니 지금으로서는 모른다가 정확한 답변일 듯한데,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의 변곡점은 과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23년에서 24년 챗GPT 출시 이후에 AI는 학습의 시대였고, 엔비디아의 GPU와 하이닉스의 HBM이 메인이 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 다음 단계인 추론으로 가면서 작년 1분기 무렵 시장에 큰 균열이 있었는데, 당시 나스닥이 26.8%나 떨어졌고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도 각각 43%와 28%나 급락했죠. 엔비디아의 주력 칩이 H200에서 블랙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란과 불확실성이 많았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 베라 루빈으로 전환하면서 에이전틱 AI로 향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대외적 상황도 그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했더니 그렇습니다. 작년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금리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금리가 오르고 있죠. 당시 중국 딥시크가 저렴한 AI를 표방하며 시장을 흔든 것과 최근 GLM이 나온 것도 유사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도전적인 거는 미국의 M7 주가에 비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0%라는 폭리를 취해도 되는 건가?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계속 늘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물론 이 걱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나타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했더니 지금 투자자들의 걱정은 모두 정당하지만 이게 확정된 악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죠. 하지만 최근 주가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악재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본래 부침이 심한 시클리컬 산업이고 2021년 빅사이클 당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의 23년 영업이익을 69조 원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6조 원이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이익이 급감했을 때도 주가는 반토막까지 나지는 않았고, 그런데 지금은 벌써 30% 넘게 밀렸죠.
7월 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분명해지겠지만 6월 오라클의 캐펙스 증액 발표나 이달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지표를 보면 한 달 만에 서사가 완전히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현재 상황이 나쁜 쪽에 베팅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작년과 상황이 비슷하다면 다시 증시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겠네요. 했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130에서 14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후 200달러까지 갔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실적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2, 3년 후 거대한 기대치를 갖기보다는 당장 보이는 6개월에서 1년의 현실로부터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가는 세상의 변화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어떤 지표를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익 추정치, 이 추정치의 컨센서스가 꺾이는 시점을 봐야 되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전자와 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이 6배가 안 되고, 내년 이익 기준으로는 4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너무 싸죠. 과거 시클리컬의 기억 때문에 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 4배가 아니라 40배가 될 수 있다는 공포도 깔려 있지만 과거 분명히 다른 점은 장기 고정 공급 계약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단기 스팟 현물 가격보다 조금 낮게 계약하더라도 장기 판매 물량을 확보하면 과거처럼 영업이익이 꼬꾸라지는 리스크는 줄어들 겁니다. 자, 또 유심히 봐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했더니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도 자세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금리는 지금 AI 반도체를 사들이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칩을 샀지만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해 가면서 사고 있죠. 구글이 10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돈이 몰렸지만 이달 아마존의 회사채 발행 때는 열기가 다소 식었습니다. 모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자,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제기되는데요. 연간으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성장률 컨센서스도 올해 초에 2.5에서 2.6%에서 현재 2%대로 낮아졌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전망이 어긋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이라는 자산군 전체가 큰 부담을 받게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미국 국제금리가 4.6에서 4.7 선에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5%까지 치솟는다면 시장이 흔들릴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 투자자들에게 조언하실 부분이 있다면요. 지금은 가격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볼 때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합리성에 수렴하지만 매일매일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케인즈가 이렇게 말했죠. 단기적으로 주가는 인기 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가치를 가늠하는 일종의 체중계라고요. 현재는 패닉셀과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가진 가치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했더니 레버리지는 안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서 중장기적인 우상향 서사에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21년 삼성 주가가 10만 원까지 간다고 했다가 5만 원까지 밀렸지만 결국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년간 고생한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나쁜 가격에 샀더라도 시간을 감내한 이에게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로 단기 차익을 노리다 보면 타격도 크고 음의 복리 효과 등으로 돈의 내구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장기적인 그림이 안 좋은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요거 한 3개월만 먹고 나올까? 예, 레버리지도 장기적인 그림이 안 좋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곧버스든 레버리지든 돈이 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개별 주식을 팔고 지수 투자로 갈아타는 전략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폭락을 피할 목적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 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 반도체가 빠지는 국면에서는 지수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죠.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더욱 커졌는데 시장의 펀더멘탈보다는 레버리지 매매가 증폭시킨 착시라고 봅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수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이길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인데 내가 기업을 잘 모른다면 주식의 최소 3분의 1 이상은 특정 섹터가 아닌 시장 전체에 분산된 이 패시브 상징지수 펀드에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 종목 2,500여 개 가운데 1,800여 개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상위 4% 종목이 지수를 하드 캐리했고 나머지 96%는 국채 수익률에 못 미쳤죠. 그만큼 시장을 이기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자, 연내의 1만 피 전망은 아직 유효한가요? 했더니 반도체 내러티브가 살아난다면 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대 수익의 폭이 원체 크기 때문에 한 달 전만 해도 금방 코스피 만을 달성할 것 같다가도 지금은 꺾인 것처럼 보이죠. 결국 시장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균형점을 찾게 될 겁니다. 투자자들로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땐 주가 등락을 일일이 들여다보기보다 시간을 견디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저랑 뭐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지금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시총하고 기업의 가치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기업 가치인데, 야, 이 가격에 이렇게 박앤세일을 해주다니, 네, 그런 관점에서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좋은 얘기를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